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찬영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이대 연장이야. 네.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화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면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논자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찬영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이대 연장이야. 네.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화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면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논자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들어설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곧바로 민간인을 통제하고 철조망도 설치 중인데요. 이 사드 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구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감정평가 결과 890억 원 상당의 성주 골프장 부지 148만 제곱미터, 약 45만 평을 받고 남양주군 부지 6만 7천 제곱미터,
약 2만여 평을 넘겨주는 토지 맞교환 계약을 롯데와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미가 공동 실무단을 꾸려 공식 논의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소파 부지 공유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계약 체결로 부지 소유가 바뀌자마자 국방부는 곧바로 성주 골프장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역 부대에서 경계병을 배치해 민간인을 통제했고 경계 표시를 위한 철조망 설치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울타리 등 관련 자재는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고려해 헬기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군에 넘겨줄 부지 면적은 33만 제곱미터, 10만 평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 안에 소파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공여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월에서 4월이면 토지 공여가, 5월에서 6월이면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작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에 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 기지공사의 속도를 내면 7월에는 사드 배치를 마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내는 것은 부지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언론들이 쏟아내는 협박성 보도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교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경고가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 롯데마트 앞에서 매장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구시보는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벌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산 상품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불매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불매운동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外国企业在华经营成功与否，最终要由中国的市场和中国的消费者来决定. 외교적 보복으론 단교에 준하는 조치까지 언급됐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 샤커다운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에 준단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CCTV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 한국에 대한 군사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中俄应该说作为正常的一个考虑，会加强或者相关的一个应对措施，包括军事上。 이 같은 보복 위협에 대해 미 국무부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데 이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보복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사드 부지를 내준 롯데는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같은 유통뿐만 아니라 화학, 제과, 관광 등 모두 24개 계열사가 진출해 2만 명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현지에서 올리는 매출이 연간 3조 원이 넘습니다. 미운 털 박혀 중국 당국의 규제나 불매운동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조윤영 기자입니다. 중국 동북지방 최대 도시 선양. 롯데그룹은 이곳에서 테마파크 등 3조 원 규모의 롯데타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드 부지 교환 협상 이후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와 소방점검을 벌여 분양 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사드 부지 교환 최종 결정 이후 압박은 협박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롯데는 사드 배치의 조력자이며 롯데 때리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거나 중국 관광객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롯데는 제과, 쇼핑몰, 건설 등의 사업에 지금까지 10조 원 이상을 중국에 쏟아부었고 핵심 사업인 면세점 매출 6조 원 중 80%는 중국 관광객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본격화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롯데를 표적으로 해서 그 밖에 한국의 어떤 다른 기업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리고 한국 정부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게 경우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삼성이 그동안 비선 경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래전략실을 전격 해체했습니다. 앞으로 계열사들이 알아서 자율 경영을 한다는 건데 삼성그룹이란 말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대로 삼성이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습니다. 1959년 비서실로 시작해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로 이름을 바꿔가며 유지해왔던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없앤 겁니다. 그룹 차원의 사장단 회의도 폐지하면서 삼성은 앞으로 그룹 경영 대신 계열사별 자율 경영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는 조직도 없앴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은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해체됐던 전략기획실이 2년 뒤에 부활했듯이 비슷한 조직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종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 또 그런 조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의 재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다만 총수 구속에 이어 컨트롤 타워까지 사라지면서 당분간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사업 재편 등 공격적 경영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번째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 예산만 우리 돈으로 61조 원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전략인데 미국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170억 달러, 17조 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럴드 포드 등 핵추진 항공모함 10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와 해병대원 수천 명을 세계 곳곳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0%인 540억 달러, 약 61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비 총액은 약 684조 1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And it will include a historic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to rebuild the depleted milita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는 핵심 항로나 해상 유충지 주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늘어난 만큼 다른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외국 원조 예산을 비판하고 나서서 국무부 예산이 30% 정도 깎일 거란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국방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중산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특별이익 집단만 돕는 예산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퇴역장성 100여 명은 대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면 우방 확보 능력과 중동 지역 활동이 나빠진다면서 트럼프의 예산안에 반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오늘 변론 종결 후 첫 번째 평의가 열렸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회의실에 모여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관들이 벌이는 비공개 난상 토론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관련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최종 결정까지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평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헌재는 재판관 사무실과 회의실 등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읽고 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으면 주문 발표 뒤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쯤 선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재가 선고 2, 3일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탄핵 심판 선고는 당일 헌재 심판정 상황을 생중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찬반 양측이 막바지 세대결을 선언한 데다 모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겠다고 밝혀서 혹시 충돌이 빚어질까 경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올 들어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18번째 촛불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인용할 것과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특검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선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세종로 사거리부터 동대문과 서울역까지 4.8km를 태극기로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 탄핵 무효, 특검 해체, 기타 이런 언급들을 했는데 내일은 바뀝니다. 변론 재개를 부르짖을 겁니다. 내일은 두 단체의 집회 장소가 서로 가까운 데다 양측 모두 청와대 방향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내일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촛불 집회도 겹치지 않는 구간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세종로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대규모 집회로 새 대결을 하는 형국이라 경찰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단체 간의 충돌 격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경찰 관리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경찰은 경찰 버스를 활용해 차벽을 세워 충돌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태극기 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인 박사모 측이 모아 전달한 생일 축하 편지 100만 통의 러브레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보내왔다고 박사모 측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답신에서 보내주신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고 잘 읽었다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사모 측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하루에만 19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첫 소식 박진중 기자입니다. 수사 마지막 날 특검팀의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신경을 묻는 질문에 박영수 특검은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리죠. 특검은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 피의자로 이미 입건된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도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경영 승계를 위해 430억 원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넨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며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수뇌부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부정하게 축적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정유라 씨의 2대 특혜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2대 촌장 등을 포함해 19명을 무더기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특검은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재판에서 이번 사건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 법무부에 8명 이상의 파견 검사 잔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100명 넘는 메모드급 수사 인력을 투입해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에 이어 역대 최다 기소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수를 비롯한 삼성그룹 수뇌부, 전현직 장관,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들, 이화여대 교수들, 그리고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최순실 씨 등 모두 특검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이번 특검의 수사 성과를 전기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팀은 검사 파견 등 20일간의 수사 준비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첫날부터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했습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국장, 이인선 교수 등 관련자들을 구속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 비선 진료를 확인하고 문화예술계의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끄집어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수사한 특검은 현 정부의 핵심 실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의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서 구속된 심경 말해주시오.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대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기소자를 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됐고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해 비판도 없진 않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라져가던 밤샘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됐다는 건데요. 박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특검에 소환된 주요 피의자들 상당수는 밤샘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야 돌아갔습니다. 심야 조사를 위해서는 통상 자정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특검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밤샘 조사는 과도한 압박감을 주거나 건강 문제를 유발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도 지금은 밤샘 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출범 이후 거의 매일 정례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는 특검법 12조가 근거입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언급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도 과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한 사건 피의자의 구속률은 10% 초반대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특검이 직접 재판에 넘긴 30명 가운데 40%가 넘는 13명이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물론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의 경쟁적인 기사 양산과 맞물려 특검의 구속은 마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인 양 인식이 됐고 구속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켜온 사법부의 노력을 퇴색시켰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오히려 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조윤선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첫 공판 준비 기일.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한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문제 삼으며 직무상 청와대 회의에서 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 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것이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선 문화예술계 지원이 좌편향된 곳에 극심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행위도 같은 범죄인지 박근혜 정부 정책만 범죄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특검이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 억지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은 오히려 특검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공모를 했다는 건지 밝혀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측 변호인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공직자였던 만큼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은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오늘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찬영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일의 연장이야. 네.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광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만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농작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또 새 특검법,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얘기일까요? 장재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황 대행의 지위를 대통령으로 보느냐,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정족수부터 달라집니다. 총리로 본다면 제적 과반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준하는 제적 3분의 2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즉 특검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를 황 권한대행이 대신한 건 대통령 신분으로 한 행위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해놓고서 승인을 안 했다고 탄핵하겠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량의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 위반이고 따라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연장을 거부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탄핵했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새 특검법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도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립니다. 결국 황대행 탄핵과 새 특검법 모두 조기 대선과 황대행 출마를 의식한 정략적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인 리정철과 여성 용의자 2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다급해진 북한은 고위급 외교관들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민수 투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북한 국적의 화학 전문가 리정철을 이번 주 내로 살인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허응에게도 역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여성은 범행 직전 다른 용의자들로부터 맨손에 VX로 추정되는 액체를 받는 장면이 공항 CCTV에 포착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리동일 전 유엔 차석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리 전 차석대사는 김정남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리정철의 석방 문제,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turn of the body of the deceased, the release of the DPRK citizen. 이에 대해 칼리드 바카르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법에 맞지 않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표단 파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현지 언론의 차가운 반응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잔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적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과 미사일 위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계획된 자리였지만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향후 대응책과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 VX를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게 결정타입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수출관리법에 따른 무역 제재 등을 받게 되는데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히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징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UN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쳤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을 연쇄 규범 파괴자라고 규정하면서 UN 회원국 자격 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이 나라 전체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old those violators accountable by bringing the North Korean case to the ICC.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윤 장관은 임시재판소라도 설립해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늘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정오쯤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리 부상은 중국 정부의 차량을 타고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中国外交部邀请朝鲜外务省副外相李基成访华，王毅外长将会见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은 지난해 5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리 부상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남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유가족의 DNA 샘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남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신원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연말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한 북한산 석탄 문제를 푸는 것도 북한으로선 절박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3국의 압박 구도에 대처하기 위해선 북한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